일단은 저부터 간단히 소개드리면 전 조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아폴로 조직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는 걸 하고 있고 웹 기술 관련해서 구글에서 나오는 웹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처음으로 구글 I/O를 다녀와서 거기서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어떤 내용들을 봤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 내용은 전부 이 링크에 가면 있고요. 이 자료는 나중에 요비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플레이리스트에 가면 전부 다 있고 25개의 세션을 진행을 했어요. 올해는 되게 많이 진행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개, 1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되게 많이 했고 그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막 엄청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게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 오늘 막 이런 API를 사용하셔서 API 문법이 이렇고 이 API 문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막 그런 식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만약 나중에 실제 업무에서 뭐 그런 API를 사용하실 때가 오시면은 저한테 뭐 웍스나 슬랙 주시면은 제가 뭐 사용에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서 한 1시간 정도 소모가 될 예정입니다. 2시간으로 되게 넉넉하게는 잡아뒀는데요. 실제로는 1시간이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글의 제품 전략부터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일단 만들어 놓고 일단 배포를 해 놓고 안 쓸 때쯤 되면 버리잖아요. 그런 프로덕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구글은 일단 제품 전략 자체가 프로그레스 애넌스먼트라고 부르는 그 방법론을 취하는데요. 이 방법론은 2008년쯤에 나온 방법론이고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더 좋은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에게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겠다. 콘텐츠는 그대로지만 콘텐츠를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를 프로그레스 애넌스먼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일단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된다. 당연히 기본인데 다만 더 나은 사용성을 쓰려면 더 나은 브라우저를 사용해라 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제가 지메일인데요. 제 지메일을 예로 드리면 이게 그 저희가 쓰고 있는 지메일이죠. 저희가 쓰고 있는 지메일이고 지메일을 그 인스펙트로 네트워크를 느리게 해서 접속을 하면요. 스로틀을 걸 수 있어요. 스로틀 걸고 좀 느리게 해서 접속을 하면 우측 하단에 로드 베이직 HTML이라는 게 노출이 됩니다. 지금 저는 크롬 브라우저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스로틀을 걸어도 빠르네요. 잠시만요. 이게 원래 캡처본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르기 전에 뭔가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옛날 버전이 있어요. 되게 옛날 버전이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지메일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화면은 아마 이 화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스 애넌스먼트 전략을 취해요. 그거는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폴리필을 제공을 하지만 폴리필이 되게 불안정하게 제공을 해요. 구글의 모든 제품이 그래요. 구글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한 뭐 포털 같은 거 폴리필이 제공을 하지만 뭐 폴리필이 기대한 만큼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글의 모든 제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모든 내용들이 크롬의 최신 버전, 그 최신 버전이거나 미래에 나올 버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현재 버전이 75 버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은 76 이상, 76 이상에서 78, 뭐 79까지도 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웹 기술은 크게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정하고 있어요. 매년 10월에서 11월에 크롬 데브 서밋이라는 컨퍼런스를 열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가장 최신 기술들을 발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뭐 라이트하우스나 그런 거 재작년에 크롬 데브 서밋에서 발표했던 거고 퍼포먼스 버젯 같은 것도 작년 크롬 데브 서밋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블링크온이라고 걔네들의 브라우저 엔진이 블링크인데 블링크용 컨퍼런스가 또 따로 있어요. 전 세계 브라우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현재 우리의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떤지 현재 이런 식으로 구현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구글 I/O에서 드디어 구글 I/O에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들 중에 안정화된 것들을 발표를 해요. 얘네들은 이제 다음 버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다음 버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롬 데모 서밋이 어떻게 보면은 최신 기술에서 가장 가깝고요. 최신에서 가장 가깝고 거의 대부분은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크롬 데모 서밋에서 발표를 하는 건. 그러니까 구글 I/O에서는 이제 슬슬 안정화 될 거니까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컨퍼런스가 구글에서 여는 대표적인 웹기술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 라이트하우스라는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크롬을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하우스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구글의 모든 웹 제품은 공식적으로 라이트하우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성능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게 성능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예전에 뭐 페이지 테스트나 웹페이지 테스트나 뭐 그런 것들처럼 그 성능 측정을 하는 도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브라우저에서 많이 동작을 시키는데요.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그 봇으로서도 동작을 시킬 수 있어서 CI 같은데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번 패치에서 퍼포먼스 버젯이라는 그 피처가 추가가 됐습니다. 퍼포먼스 버젯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웹이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사이즈가 되게 크고 이미지 사이즈도 되게 크고 CSS 사이즈도 되게 크고 그냥 다 크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 스펙을 구현할 때 그 일정 용량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퍼포먼스 버젯이라고 부르는데요. 되게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게 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는 500kB를 넘기면 안 된다. 뭐 CSS 150kB 넘기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요. 이미 다 넘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MB, 자바스크립트는 1.5MB네요. 1.5MB 데스크탑에서는 이 정도 넘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일종의 방법론이고요. 이제 이거를 라이트하우스에서 구현이 돼가지고 라이트하우스 내에서 퍼포먼스 버젯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링크군요. 죄송해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봇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브라우저에 끼워져 있는 라이트하우스에서는 사용을 불가능하고 라이트하우스 봇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깃허브하고 연동을 시켜놔서 라이트하우스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전체적인 퍼포먼스나 전체적인 그런 접근성이나 뭐 SEO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체킹하는 게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버젯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되고요. 제이슨 파일 예제가 없군요. 제이슨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버젯으로 추가를 하면 그 버젯을 돌릴 때 본인의 현재 스코어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용량과 실제로 내가 버젯으로 추가한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버젯이 예제가 나중에 링크로 추가할게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버젯을 이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번들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이미지도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그 번들 사이즈가 일정 수준을 넘어갔을 때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방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CI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를 CI랑 연동하면은 그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퍼포먼스 점수가 몇 점인지 현재 SEO가 몇 점인지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의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구현한 거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체킹하는 게 가능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서비스 중에 IE 대응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라이트하우스가 어쨌든 크롬 기준으로 약간 버젯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IE 대응 때문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 퍼포먼스 100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IE에서 보면 되게 느린 상황이 종종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를 돌리는 것 자체는 그냥 실험 체킹용 정도로 돌리시면 좋고요. 얘가 이제 100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 빠르다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라이트하우스에서 뭐 퍼포먼스가 100점이 나왔을 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구글 서치봇이 마찬가지로 라이트하우스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웹페이지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할 때 라이트하우스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그 구글 서치에서 얼마나 상위 노출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5.0 버전이고요.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인데 네,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오픈소스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컨트리뷰터는 전부 구글 직원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뭐 버그를 찾으셨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동작을 찾으셨으면 한 번쯤 네, 컨트리뷰션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포털이라는 스펙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HTML 스펙이고요. 대부분의 웹페이지에서 iframe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를 불러오는 식의 iframe을 되게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iframe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B 페이지를 A 페이지로 불러오는데 그게 iframe처럼 특정한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라 도메인도 바뀌었고 페이지도 변경된 건데 실제로는 현재 페이지와 변화된 페이지가 서로 겹쳐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는 스펙입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영상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제일 처음에 밀플랜더 패밀리라는 도메인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특정한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 도메인은 이동이 되어 있고요. 지금 놈놈답 소셜로 이동을 했고 여기 보시면 프로필 화면이죠. 프로필 화면인데 바깥 배경에 보시면은 밀플랜더 패밀리가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이라는 스펙을 이용하면은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이동을 했을 때에도 A 사이트가 배경에 노출되게 하거나 혹은 A 사이트와 B 사이트 혹은 B 사이트와 C 사이트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각자의 도메인들이 서로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서로의 데이터 규격과 서로의 데이터 주고받는 규격이 당연히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스펙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아직 크롬에 스테이블하게 유지는 안 되어 있고 크롬 카나리 버전에서 플래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플래그를 켜면 네, 그 포털을 이용할 수 있고요. 포털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부드럽게 이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A 사이트와 B 사이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 중에 뭐 되게 SPA로 전환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이트거나 아니면 A 사이트와 B 사이트 간의 페이지 전환이 되게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에 포털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드리면요. 네, 잠시만요. 까나리가 네, 이게 크롬 까나리에서만 지원을 해서 네, 간단히 예제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제 로컬이 3000번 포트로 열려 있고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3001번 포트로 이동이 됐죠.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가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follow 같은 것도 있고 플러스 같은 것들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배경에는 여전히 3000번이 띄어져 있죠. 3000번이 띄어져 있고
여기서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 팔로잉이 됩니다. 팔로잉이 되고 다시 배경으로 가면 위에 팔로잉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팔로잉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팔로잉을 뭐 취소했다고 쳤을 때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팔로잉이 취소되어 있는 모습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사이트와 B 사이트 간에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포스트 메시지라는 스펙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테나라는 그 웹툰 사이트가 있는데요. 코믹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미 사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모든 웹 제품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애너스먼트를 따르기 때문에 그 구글의 뭔가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항상 이거 지원하는 데에서만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야. 근데 지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전략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 구글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빠르게 없어지고 빠르게 변경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번 도입해 놓고 얘가 되게 오랫동안 얘만 계속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포털을 보면은 포털을 눌렀을 때 그냥 페이지 이동이 되고요. 여기 보면 팔로우 같은 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데이터 간 전송이 좀 불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A 사이트와 B 사이트가 연동되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방향을 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제품들이 폴리필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방금 전 같은 경우도 포털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페이지 이동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되게 불완전한 상태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링크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웹 퍼세션 툴킷이라는 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웹 퍼세션 툴킷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미지를 웹에서 인식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타트 스캐닝을 눌렀을 때 특정한 바코드를 인식시켰을 때 제품이 노출되게 하거나 혹은 특정한 형태, PNG죠. PNG 같은 거를 인식했을 때 그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툴킷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크롬 최신 버전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브라우저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크롬 최신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세션 툴킷을 이용하면 저희가 그 바코드나 로고, 이미지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사용한다고 치면 바코드 인식시켜서 뭐 특정한 사이트로 그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제품 같은 거 바코드를 인식시켰을 때 그거를 특정한 사이트에서 검색을 시키거나 하는 식의 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크롬 최신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PWA,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고 부르는 PWA는 웹 기술을 사용해서 앱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론이고요. 나온 지 꽤 됐어요. 4년 정도, 2015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예전부터 모바일 안드로이드는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번 크롬 76 버전부터 데스크탑에서도 PWA를 지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신 버전이 크롬 75 버전이고 다음 버전부터 데스크탑 PWA를 지원을 하고요. 다들 이제 PWA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파리는 어쩌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파리도 계속 이제 서비스 워커는 현재 지원하고 있고 웹 매니페스트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웹 매니페스트는 지금 디벨롭 중이고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거는 보안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구현하겠다고 현재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파리에서도 계속 PWA 기술을 지원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리소스 부족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워커만 지원하고 있어서 PWA를 그렇게 풀리하게 지원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포티파이랑 트위터가 PWA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예제를 보여드리면 mobile.twitter.com으로 들어가시면 네, 로그인이 뜨네요. 네,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인스토리라는 주소창에 노출이 되고요. 혹시 보셨나요? 여기 인스토리라는 게 노출이 되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트위터를 설치할 거냐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롬 캐너리 앱이라는 거에 트위터가 설치가 되고 715kB밖에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앱 같은 프레임에 트위터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거나 하는 경험 자체는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WA가 웹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PWA를 이용해서 앱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앱 같은 경험이라고 말하면 되게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드리면 오프라인을 지원할 수 있고요. 에듀토 홈 스크린이 인스톨 배너처럼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글인데 PWA 코드랩이라고 해서 이제 PWA를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PWA를 구성하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읽어보시면 PWA에 대한 개념 자체는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글에서는 공식적이지는 않은데 구글에서 앞으로 만드는 웹 페이지들, 웹들은 전부 PWA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PWA가 아까 전에 그런 앱-라이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글에서 생각하는 웹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PWA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새로 나오는 기술들이 전부 PWA에 편입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WA, 네, 용어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구글이. 그래서 PWA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더니 TWA라는 게 또 나왔고요. 이름상으로는 Trusted Web Activity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PWA의 가장 큰 단점은 스토어에 올릴 수가 없어요. PWA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인데요. 사용자가 웹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PWA가 되게 우세하지만 PWA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랙 같은 앱이 약간 대표적인 앱일 수 있는데요. 슬랙이 웹앱으로서 지원을 하지만 일렉트론으로 감싼 것처럼 그 PWA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웹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MS 스토어에는 올릴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는 PWA를 그냥 올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걔네들이 알아서 크롤링 해가서 PWA면 MS 스토어에 올려줍니다. 스토어에 네, 자동으로 올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런 PWA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TWA라는 걸 만들었고요. 일렉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렉트론인데 PWA 전용으로 하고 있는 일렉트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일렉트론보다는 빠르고요. 앱스토어는 지원 예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WA를 구현하셔서 TWA로 마시면 말아두시면은 얘를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PWA로 제품을 전부 다 구현을 해놓고 우리는 이거를 플레이스토어에 올리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전략을 조금 잘 세울 수 있겠죠. PWA도 당연히 검색될 거고 TWA로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웹쉐어 API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얘가 이제 구현이 이제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유 버튼을 구현해 보셨을 건데 공유 버튼 눌렀을 때 보통 그 레이어 띄우면서 어디로 공유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노출을 시키는데요. 웹쉐어 API는 그 브라우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쉐어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지금까지는 구현이 안 됐었죠. 근데 iOS 12 버전부터 iOS 12.10 버전부터 크롬은 61 버전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하기 버튼 구현할 때 이제는 저런 식의 네이티브 쉐어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사용 방법은 쉐어 API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만약에 쉐어 API를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한 다이얼로그를 노출시켜라 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록스라는 친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록스라는 친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뢰찾기입니다. 지뢰찾기고요. 네. 지뢰찾기입니다. 지뢰찾기. 스타트 버튼을 누를 수가 없네요. 네, 지뢰찾기고요. 네, 해보셨죠, 다들? 네. 이 프록스 같은 경우에는 왜 만들었냐면 이제 다양한 기기에서 60프레임을 어떻게 보장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이 굉장히 애니메이션도 다양하고 노드 개수도 당연히 많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 게임을 60프레임을 보장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내가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드리면은 그래픽은 전부 캔버스로 구현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상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도움을 저런 식으로 제어하게 되면은 렌더링을 하면서 그 리플로우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리플로우 아니면 레이아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캔버스를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개별 노드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눌렀을 때 여러 개의 노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돔으로 얘네들을 전부 다 제어하자니 애니메이션이 너무 느려져서 프레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픽은 전부 캔버스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구글에서도 최적화의 방법은 결국 캔버스가 마지막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세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래픽은 전부 캔버스로 구현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버튼 같은 것도 전부 캔버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벤트 제어를 위해서 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나 그런 이벤트 자체는 다 돔으로 되어 있어요. 다 돔으로 되어 있대 그 그래픽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그 캔버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것들 전부 그 돔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눌렀을 때 제가 이런 버튼들을 누르는 이런 행위들도 전부 그 돔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캔버스 영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비주얼 영역들만 전부 캔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발표하신 분이 일본 분이셨는데 뭔가 풀스크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네, 꺼졌어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신 분이 일본 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다시 피처폰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 예전에 쓰던 피처폰 있잖아요. 그 피처폰이 유행하고 있는데 몇 인치였더라? 2인치인가? 스크린이 2인치인가 2.5인치인가밖에 안 돼요. 2.5인치밖에 안 돼서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최신 스마트폰보다 훨씬 CPU도 약하고 성능도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은데 거기서도 60프레임을 구현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캔버스를 썼다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마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 피처폰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로 사이즈 250, 세로 사이즈 250인 스크린에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데 정말 놀랍게도 트위터가 그 사이즈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일본으로 나가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대처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게 점점 유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나 네, 계속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 유행하고 있고 카이오에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OS가 나오면서 더 인기를 끌 거다. 카이오에스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OS인데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만들어진 OS고요. 그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기본적으로 거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으로 나가는 서비스들은 그런 것들도 대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록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 구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구현체가 왜 성능이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구현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웹 GPU라는 게 또 새로 나왔습니다. 구글 I/O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정말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 보면은 이제 현재 웹에 구현되어 있는 웹GL은 웹GL 2인데요. 웹GL 그 2세대가 지금 웹에 구현이 되어 있고 웹GL 2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3JS라고 부르는 그 라이브러리 사이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예로 들이면은 웹GL로 만들어진 그 인터랙티브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부에 있는 리소스들은 뭐 당연히 이미지도 사용했겠지만 대부분은 3D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3D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네, 뭐 이 정도는 지원 가능하다 정도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이었나? 네, 게임은 아니고. 네. 그래서 웹GL 2만 해도 이미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웹 GPU를 나오냐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에서 스테디아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스테디아 준비를 하면서 더 나은 3D 그래픽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텐서플로우 JS라고 해서 웹에서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웹에서 머신러닝을 돌리려다 보니까 웹의 컴퓨팅 파워가 브라우저의 컴퓨팅 파워가 되게 부족했겠죠. 그래서 웹에서도 GPU를 굉장히 하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발표에서도 중반부까지는 이제 그래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말미에는 웹 GPU와 텐서플로우 JS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웹에서 뭐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 GL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은 그래픽을 제공하기 위한 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웹GL보다 성능도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웹GL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요. 현재는 사파리랑 크롬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파이어폭스에서도 조만간 지원할 예정이니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그 최신 스펙이에요. 거의 문서가 없을 정도로 최신 스펙이라 그래서 제가 데모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사실 데모는 없고요. 이 바빌론 JS라는 곳에서 현재 웹 GPU 구현체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구현되고 나면은 아마 되게 하드한 레이어의 모델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웹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놀라운 건 어째 사파리에서 시작을 해서 사파리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웹 GPU에 대해서 그 메탈 API라고 해서 그래픽 렌더링 API가 있는데 그 친구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파리에서도 지원을 하고 크롬에서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서치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서치는 여전히 구글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에 속하고요. 구글에 현재 있는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400 몇 가지 정도 돼요. 400가지 좀 넘는데 그 중에 한 제품이고 되게 중요한 제품군에 속하고요. 구글 서치에서 사용하던 구글봇은 기본적으로 크로미움 49 버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접근을 합니다. 크로미움 49 버전이면은 사실 충분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문제가 없을 건데요. 아마 문제 없을 건데요. 현재는 퍼페티어라고 부르는 그 헤드리스 크로미움이 있는데 그 친구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크롬 최신 버전으로 계속 동작을 합니다. 2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구글봇도. 그리고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지원을 하고요.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의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다 플레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구글봇이나 로봇이 얘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시킬 수가 없는데요. 그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해서 schema.org라는 곳에서 미리 정해놓은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레시피, 뭐 아니면 maps,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여기서는 컨택트네요. organization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 schema.org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의 페이지 상단에 정의를 하게 되면은 구글 서치에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UI와 다른 UI로 보여줍니다. 이거를 무슨 서치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 구글 서치에서 기본적으로 schema.org에 있는 대부분의 스트럭처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뉴스 아티클, 레시피,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쇼핑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구글 서치에서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schema.org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구현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 테스팅 도구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너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스트럭처럴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구글 검색 현재는 구글 검색에서만 지원을 하고요. 야후 재팬이 구글 검색이랑 동일한 서치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동일한 서치 엔진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야후 재팬이나 그쪽도 그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오해 중 하나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구글 검색에 노출이 안 된다. 구글 검색을 노출시키려면 반드시 SSR로 해야 된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야지만 구글 검색에 잘 노출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되게 오해고요. 원래 지원을 안 하기는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제 SPA가 대두되면서는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구글 검색이 기본적으로 A 요소를 기준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A 요소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잘 타도록 해야 그 SPA가 잘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href는 비워두거나 href는 비워두고 온클릭으로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구글 검색봇이 걔를 링크로 인식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롤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온클릭으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얘가 버튼을 클릭해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href 보고 이 href에 이런 속도 이렇게 되어 있네. 뭐 유효한 도메인이 있네. 그러면 해당 도메인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현체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라우터 이동 시에는 이제 링크 같은 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href를 더 그 온클릭으로 제어하지 마시고 href 내부에 직접 어트리뷰트를 넣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셔야 구글 검색에서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사이트가 구글 검색에서 얼마나 잘 노출이 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부터 구글 검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들이 다 이 규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이 아니더라도 뭐 대부분의 검색 엔진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동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색어 순위가 하위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뭐 아무리 잘 만든 사이트여도 모바일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사실 구글의 정책이기는 하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션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 사실 실제로 이 동영상 들어가서 이 플레이리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각각의 세션이 40분 정도 됩니다. 40분 정도 되고 그냥 이 얘기를 되게 길게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약간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 더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서치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구글 서치 세션을 당연히 더 디테일하게 비디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아까 전에 웹 쉐어 API가 되게 좋은 것 같아라고 하시면은 그 쉐어 API 쪽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글 I/O가 개발자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라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디자이너가 오던 아니면 기획자가 오던 누가 오던 이 세션을 들을 수 있다가 전제라서 기술적인 깊이가 별로 깊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게 나왔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동작하고요, 짜잔. 네, 거의 그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시는 것도 여러 한 방법이기는 하나 되도록이면 그냥 링크 독스를 보시는 거를 되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런 독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독스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했다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 2019년 자바스크립트 업데이트, 뭐 앵귤러의 최신 업데이트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앰프가 뭐가 업데이트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네, 걔네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으로 막 엄청 전문 분야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다룰 그 기존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실 다루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도 비디오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제 세션은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2시간으로 예약을 했지만 네, 생각보다 다룰 내용들이 막 되게 깊이 다루지 않아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내년에 만약 구글 I/O를 가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 가이드를 드리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티켓 추첨이고요. 티켓 당첨될 확률이 내부 자료라서 0.1%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 많이 오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되게 티켓 추첨이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올해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5, 60명 정도 갔습니다. 되게 많이 간 거죠. 5, 60명 정도 갔고, 저는 GD라서 커뮤니티 티켓으로 갔고 구글에서 비용을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갔고요. 그냥 가시면은 옆자리에 세르게이 브린 앉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너네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안 하지만 그냥 되게 신기한 경험이고요. 그리고 그 구글 I/O에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웹 개발자분들은 구글 I/O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I/O가 개발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이벤트는 아니라서 그 정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웹 기술, 그래도 구글 크롬이 거의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 시장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MS 엣지도 크롬 쓰고 그 오페라도 크롬 쓰고 크롬도 크롬 쓰고 있으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크롬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롬에서 발표하는 기술들이 미래의 웹 기술 중에 되게 먼저 나올 기술들에 가까워서, 제가 만약 이 셋 중에 하나만 간다라고 하면 저는 크롬 데브 서밋을 아마 갈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웹 개발 그런 구글 I/O는 뭔가 내 홍보의 장소
되게 크고 크롬 데브 서밋에 가면 그래도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을 좀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보다 좀 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궁금하시다면 연말에 열리는 크롬 데브 서밋을 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를 아주 못해도 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중간 정도만 하시면 대부분의 세션은 이해할 수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CDS도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영어를 빠르게 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CDS에 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 나중에라도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거나 아니면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실제로 제품에 도입하고 싶은데 뭐 가이드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가이드를 드리거나 구글하고 연결해 드리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